예, 낙농가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굉장히 시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낙농가 사장님들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번에 여러분들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낙농 관련 기관에서 근무도 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번식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젖소의 번식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수태율 향상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그 사안들을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는 시간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흥률이고요. 그리고 휴대폰 번호 010-5363-8371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추후에라도 문의하실 사안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에서 번식학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저를 알고 계신데 저는 젖소개량사업소에서 한 20여 년 근무를 했고 나머지 기간은 한우개량사업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젖소개량사업소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농협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수정란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장 일선에서 수정란 사업으로 낙농가 사장님들을 지금 뵙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할 내용은 번식 부분의 번식 관리 부분인데 지금 우선적으로 젖소 우리나라 농가들의 번식 성적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년부터 해서 19년도까지 최근의 성적인데요. 전국의 평균 유량 성적은 지금 8,500kg 정도 되고요. 검정 농가의 유량 수준은 305일로 1,300kg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번식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기 때문에 초산원령을 볼 것 같으면 27.3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경산우들의 분만 간격 일수를 보면은 459.5일, 약 460일 정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번식 부분에 있어서 초산원령과 분만 간격 일수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육성우에 있어서의 번식 성정을 대변하는 부분이 초산원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산우에 있어서의 번식 성적을 대변하는 부분이 분만 간격 일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렸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경영에 합리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서 이 기간을 단축하는 부분이 결국은 주요한 번식 관리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10년 단위로 거꾸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1990년, 2000년, 2010년 그리고 최근에 2019년의 성적을 살펴보는 자료가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의 유량 성적은 지금 1,352kg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90년도에 초산원령은 25.6개월, 분만 간격 일수는 403.6일 이고요. 현재는 지금 초산원령이 27.3개월 그리고 분만 간격 일수가 460일 정도 되기 때문에 과거 30년 전에 우리의 번식 성적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25.6개월과 400일 전후의 분만 간격 일수를 갖고 있었다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내용은 결국 유량 수준이 높으면 번식 성적은 떨어지게 되겠고요. 번식 성적이 좋았던 1990년도에 보면 유량 수준은 6,000kg대였기 때문에 유량이 낮을 때는 번식 성적이 좋은 이렇게 상호 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 분만 간격
이라든지 초산원령을 목표하는 일수로 줄이기 위해서는 유량 생산을 줄일 수는 없는 거고요. 유량 생산은 지금처럼 가져가면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번식 관리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타이트하게 해서 초산원령과 분만 간격 일수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수태율 부분이 되겠는데요. 수태율 부분에 1997년부터 해서 최근에 이르는 수태율의 변화 상태를 보는 그래프가 되겠는데, 지속적으로 수태율이 떨어지고 있는 내용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매년 수태율이 0.35% 정도씩 수태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현재의 상태에 젖소 수태율은 33% 수준이라고 지금 자료가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3번 정도 수정을 시켜야지만 수태가 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에서 낙농을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 일본의 북해도 지역인데요. 환경도 좋고 낙농이 선진화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그 일본의 북해도 역시도 1990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계속 수태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도에는 52.5% 수준이었고 2000년도에는 45% 수준, 2010년도에는 41% 수준이었고 지금은 한 35% 수준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결국 일본의 북해도의 사양 환경 속에서도 수태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럽의 상황의 영국 데이터를 보실 건데, 영국의 경우도 분만 후에 최초 수정이 이루어지는 평균 일수를 보게 되면은 09년도에는 105일 정도였고 14년도에는 85일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고요. 우리하고 공통되게 관리가 되고 있는 분만 간격 일수를 보면은 09년도에는 424일, 14년도에는 411일이었는데요. 지금 영국에 있어서 번식을 관리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표로 최초 수정 일수를 73일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분만 간격 일수는 398일, 약 400일 정도를 보고 있고요. 초산원령은 2.2년으로 해서 한 26.4개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태율 목표는 영국 역시도 지금 젖소들이 전반적으로 수태율이 낮기 때문에 39%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만 후에 30일 이내에 수정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68%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인데 추후에 재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국의 경우에 우리보다는 다소 지금 분만 간격 일수나 초산원령이 우리보다도 낮은데요. 이 이유는 유럽의 경우는 과거에 한 10년 전 상황에 있어서는 쿼터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정책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유 생산을 자제함과 더불어 번식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분만 간격 일수나 이런 부분이 단축된 부분은 있습니다. 다음은요, 지금 국내 번식 현황과 더불어 한국과 영국의 지금 번식 관련 목표 일수들을 살펴보는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의 초산원령은 지금 25개월을 목표로 하면서 공태 일수 120일, 분만 간격 일수 400일 수준으로 목표를 삼고요. 영국의 경우는 앞서의 자료에서 언급됐던 초산원령 26.4개월, 그 다음에 공태일수 118일, 분만 간격일수 398일, 그래서 거의 저희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검역 농가들의 번식 상황의 평균 상황을 보면 초산원령이 27.3개월이기 때문에 거의 2달 이상 단축을 해야 되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공태일수와 분만 간격일수 역시도 60여일 정도 단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현황 자료 중에 육종농가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2농가를 선정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초산 원령의 경우는 24.4개월로 0.6개월이 목표 일수보다도 단축돼서 이미 달성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는 저희가 육종농가에는 고능력 수정란을 이식을 하면서 저희 젖소개량 사업소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목표에 부합이 되게끔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태일수가 141일 정도로 해서 21일 정도 목표 일수보다 초과되어 있고요. 분만 간격 일수는 424일로 해서 한 24일 정도가 초과가 되어 있는데 지금 검정농가의 평균보다는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목표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충분히 낙농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농가임에서도 접근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정 성적을 매달 분석해서 발표하는 베스트 농가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유량 수준도 높지만 번식 성적도 분만 간격 일수 430일 이내에 들어가면서 400일에 접근하는 농가들도 상당수 있는 것을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일수에 도달될 수 있도록 관리만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강조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별로 젖소 시수소를 선발할 적에 형질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정액들도 있고요. 한국의 상황, 그 다음에 유럽의 상황으로 노르웨이를 데이터를 여러분들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생산 형질에 굉장히 가중치가 많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유럽의 경우는 43%의 번식 형질에 대한 비중을 두면서 번식에 굉장히 선발하는 형질에 가중치를 두고 있는 이런 차이점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지금 번식 부분의 가중치를 저희 나라에 있어서는 적게 두고 있는 이유는 번식 형질들이 유전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즉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수도를 선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중치를 적게 두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있어서는 번식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번식 형질에 대한 가중치를 많이 두고 시수를 선발하고 있다는 부분 역시도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번식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될 사안들은 검정 농가이든 비검정 농가이든 본인의 목장에 있어 번식 관련에 대한 항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현황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초산 원령이 몇 개월인지, 분만 간격 일수가 며칠인지, 수태당 정보 횟수가 몇 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태율은 몇 프로가 나오는지, 이와 같은 항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장의 상황을 파악을 하시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잘 관리가 안 돼 있거나 하다면 우선적으로 육성에 대한 번식 관리부터 신경을 쓰셔야 된다. 첫 종부는 14, 15개월령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초산 원령을 정상적으로 24, 5개월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우선적인 신경을 쓰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경산 후에 대한 번식 관리 부분의 항목들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각 개체별로 분만 간격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수태당 종부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문제가 있는 개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것이 세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들, 공태우들, 그 다음에 수정을 여러 차례 했어도 새끼가 안 드는 저수태우들이 농가에 존재하는데요. 그 소들에 대한 원인이 우리 목장에서는 어떤 원인으로 주로 많이 발생이 되는지를 규명을 하고요. 그러한 개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마지막 번식 관리를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번식 관리를 위해서 부여되는 항목들입니다. 첫 교배 육성 후에 있어서의 원령은 14, 15개월령, 그 당시의 체중은 350kg 이상, 그 다음에 첫 분만 원령은 25개월 이하, 공태일수는 120일 이하, 그 다음에
첫 교배 시의 수태율은 60%, 이거는 육성후와 경선을 다 포함했었을 때의 상황이고요. 분만 간격은 400일 이하, 수태당 인공 수정 횟수는 2회 이내로, 그 다음에 번식률 90% 이상, 그 다음에 분만 육성률은 8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번식 항목별로 목표를 여러분들이 갖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은 이제 초산원령과 관련된 육성후의 번식 관리. 육성후의 초산원령은 5개월로 여러분들이 단축을 해야 되는 부분을 목표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번식 관리 사항으로 중요한 부분은, 육성후는 우선 육성후별로 사용 관리를 하면서 효과적인 칸 분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육성후사에 있어서는 칸을 4칸 정도는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초유를 먹고 나서 이제 분유떼기까지 사양 관리하는 우군 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성우군으로 해서 한 6개월에서부터 12개월, 13개월 정도 수준까지 관리되는 우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번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14개월령부터의 정부시켜야 되는 우군 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신된 소들이 관리되고 있는 육성후 칸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으로 칸 분리가 됨에 있어서 번식이 이루어져야 되는 14개월령 이상 후 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육성후의 교배는 14개월, 15개월 2달 동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칸에서 모든 것이 수정이 종료돼서 임신칸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운영하는 건데요. 이 2달이라고 하는 기간은 발정 주기상으로 3번의 기회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육성후의 경우에 특별히 이상이 없는 사안이 있어 정상적인 발정으로 3회 이내에 수정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14, 15개월령에 다 정보가 끝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하겠고요. 이 당시에 정보가 들어가는 시점에 있어서의 체중은 350kg 이상으로 사용 관리가 되어지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사안인데요. 발정이 안 와가지고 수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개체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수정을 시켰으면서도 새끼가 안 드는 미수태후의 개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정이 오지 않는 케이스는 개괄적으로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잔류황체가 있을 수 있고 난소 위축, 난소 휴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정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을 못 시켰던 우군들은 16개월 전후로 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가지고 잔류항체인지 난소 위축인지 등을 확인해서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겠습니다. 잔류항체인 경우는 PGE 호르몬제인 루테라이스를 사용해서 발정을 유도를 하면 되겠고요. 난소 위축의 경우는 미량 영양소인 광물질과 바이타민 성분의 영양소가 부족해서 발생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비타콜, 그 다음에 미네졸, 이와 같은 광물질 제제를 주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육성후 10개월 전후에 있는 개체들에게 있어서는 사료 첨가제로서 광물질과 비타민 제제를 첨가해서 급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하겠고요. 그 다음에 3회 이상 수정이 이루어졌으면서도 재발이 오는 개체들이 있는 경우는 배란 지연이라든지 난포낭종이라든지 불규칙 발정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육성후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난소 질환의 주요 요인이 번식 질환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배란 지연의 경우는 배란 촉진제로 해서 GnRH 호르몬 제제, 콘세랄이라는 리셉탈, 팩트랄 이런 제품을 이용을 하면 되겠고요. 간혹의 경우에 있어서 난포낭종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GnRH 호르몬 제제를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불규칙 발정후가 발생된 경우는 불규칙 발정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간파를 해서 적절한 사이클에 맞춰서 수정을 시켜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난소 촉진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난포 발육이 이루어진 개체에 한해서 수정을 시키는 이러한 관리 요령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수정 후에 반드시 임신 감정을 하고요. 임신 유무와 관련해서 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육성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현장에 낙농가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일을 해보면 육성우에 있어서 임신 감정을 안 하는 농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발정이 오지 않으면 임신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사양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중에 발정이 오지 않는 개체 중에 잔류항체로 임신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결국 나중에 분만 예정일에 분만되지 않은 그런 개체들로 발생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엄청난 피해가 야기됩니다. 주변에 다른 육성우는 분만이 돼서 차규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소들은 다시 24, 5개월령의 육성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다시 정부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육성후의 임신 감정은 매우 중요한데요. 수정 후 2개월 전후에 해서 임신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는 관리 요령을 꼭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와 같은 4가지 것들을 실천하시게 되면은 지금 초산 원령이 27.3개월인데요. 25개월 이내로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거고요. 현재의 시점에 있어서 27.3개월의 초산 원령이라는 것은 수태 시점이 17.3개월에서 즉 17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지금 임신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실천에 옮기면 15개월 전후에 임신이 되고 초산 원령을 25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요 그래프는 지금 24개월 전후로 분만이 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 어미소의 체중은 한 600kg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체중의 60% 시점이 되는 시점, 66에 36, 한 360kg 정도 되는 시점에 정보가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24개월 전후로 해서 60% 되는 시기를 보면은 14, 15개월령이 60%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 기점이 되는 14, 15개월령 350kg 이상 요 시점에 정보를 들어가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양관리상으로 이렇게 체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일 증체가 800에서 900g 정도씩 증체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갑작스러운 비만을 야기시킨다든지 여였다든지 하면 수태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바디 컨디션 스코어의 경우는 2.5에서 아무리 저기에도 3.0 이하로 소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산후에 대한 번식 관리 부분으로 경산후의 분만 간격 일수를 400일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안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사항을 실천에 옮긴다고 하면 400일 전후에 분만 간격 일수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리가 가능하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만 전후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요. 분만 예정일 한 일주일 전, 그 다음에 분만 후에 2주 정도는 분만 의사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 분만 혹화는 착육한 옆에 관리가 되면서 굉장히 청결하게 우방이 유지되고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겠습니다. 분만 후에 분만한 소는 계속적으로 수축 운동을 하면서 태도 바깥으로 만출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요로도 배출을 하고요. 이와 같은 과정 중에 이제 경관이 벌어져 있던 부분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다시 오므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므러드는 시점에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청결한 공간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만혹한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자궁 상태가 깨끗한 상태로 수축이 되고 다음 번식을 위해서 자궁 상태가 회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수록 하는 분만혹한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만 후에 45일령이 되었을 적에 자궁의 정상적인 회복 상태라든지 자궁의 상태를 꼭 점검하는 관리 요령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5일 전후가 됐었을 때 자궁 검사를 해서 자궁 내막염이라든지 자궁 축농증, 자궁 경관염 등이 유발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일상적으로 좀
경증인 경우는 보름 상간에 한 번 정도 치료를 하고요. 중증인 경우는 일주일 단위로 치료를 해서 한 2번 정도 치료를 해가지고 모든 소가 60일 전후가 되면 자궁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서 번식에 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일 전후에는 자궁 검사를 꼭 해야 된다는 내용. 그 다음에 치료가 수반되는 소들은 반드시 보름 상간에 치료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60일부터 해서는 모든 소가 발정이 온과 동시에 수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 역점 기간입니다. 물론 60일 전후로 해서 2달 내에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만전을 기해야 되겠고요. 네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정이 오지 않는 개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2달 수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면 분만 후 한 120일 정도가 된 시점인데도 발정이 오지 못해서 수정을 못 시키고 있는 소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0일 전후로 해서부터 수정을 시켰는데 3회 정도 수정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수태가 되지 않는 저수태의 경우에도 물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무발정우의 경우는 잔류 항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난소 위축, 난소 휴지 등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저수태의 경우에 있어서 특히 경산후는 배란 지연과 난포 낭종이 많은 사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GnRH를 이용한 치료와 더불어 관리를 수반을 해서 수태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재강조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임신 감정과 유산축에 대한 후속 관리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낙농가 사장님들이 경산후는 감정을 하면서 2개월 전후로 계약 진료를 통해 가지고 감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권유 감정을 하고요. 이렇게 2번 정도 감정을 하는데요. 의외로 지금 젖소를 하심에 있어서 유산축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뭐 각종 질병에 의해서 유산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유산이 전개되는 예들이 많은데 2, 3개월 내 유산이 되게 되면은 태가 쏙 빠지고 바닥에 떨궈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산했는지를 확인하지 미처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됩니다. 유산이 됐다는 확인으로 태가 매달려 있는 상태는 4개월 이상 지나야지 이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는 농가들이 많이 체크가 이루어지지만 조기 유산인 경우는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권유 감정 때에 예를 들어서 임신된 놈들이 새끼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목장의 경우는 유산 체크를 위해서 4, 5개월 영역에 다시 한번 감정을 해서 새끼 유무를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후에 유산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유산된 게 확인이 되면 후속적인 조치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2개월 이후에 4개월 전후로 해서 재감정을 한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리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령을 숙지를 해서 잘 관리를 한다 그러면 경산후의 분만 간격 일수를 400일 전후로 많이 당길 수 있는 이런 관리 요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강조의 말씀을 이 모식도를 통해서 보여드릴 것 같으면은 자궁 회복을 위해서 45일 검사를 하고요. 회복 기간을 60일까지 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정은 1차 수정을 60일부터 80일 사이에 한번 하고요. 2차 수정은 80일에서 100일, 그 다음에 3차 수정은 105일에서 120일 사이에 해서 공태일수를 120일로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임신 기간은 280일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분만 간격 일수를 400일로 맞출 수 있는 이렇게 산술적인 계산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천에만 옮길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현재 시점에 있어서 분만 간격 일수가 지금 460일 전후이기 때문에 임신 기간 280일을 빼고 나면 결국은 공태일수가 지금 180일 정도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공태일수가 180일이라는 얘기는 6개월 동안 새끼가 안 들어있는 것이 지금 낙농가들의 평균 상황이라는 말씀을 재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2달 정도 당겨가지고 공태일수가 4개월 이내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지금 비유곡선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전에 강조해 말씀을 드렸던 5가지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우유 피크가 보통 이제 분만 후 한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피크 기간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분만 후에 회복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료를 급여를 했었을 적에 조금 잉여 상태의 영양분을 공급을 했다 하더라도 자궁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기 건강 회복기이기 때문에 균형적인 영양 공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영국의 경우에 첫 정보 일수를 80일 이내에 수정시키는 비율이 68% 이상 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크 직전에 수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전 우군의 3분의 2는 이 앞에서 수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 정도는 피크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바로 정보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120일에서 160일 정도 요 사이에 새끼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후속으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저희는 사양관리상으로 TMR을 전 우군에 일괄 사양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영양 밸런스가 맞는 개체도 있지만 지금 유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새끼가 안 들어있는 그런 개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영양이 과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비만이 이루어지고요. 비만이 이루어진 소들은 이제 발정이 와도 배란 지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고 난포낭정도 많이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과 더불어 수태율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양관리상으로 우군관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집중적으로 피크치기 이전에 수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요. 그리고 피크 직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양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낙농가들이 번식 관리를 위한 항목으로 육성후의 관리에 있어서의 4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동일하고요. 경산후에 있어서 5가지 내용들을 잘 관리에 역점을 두면서 운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재강조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1번 내지 2번의 계약 진료를 통해서 번식 관리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계약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농가라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한 달에 1번 정도로 수의사를 불러서 번식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육성후에 있어서는 14개월부터 2달간에 걸쳐서 발정 관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정이 오지 않은 무발정 후 16개월 이상이 된 개체들은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되는 대상 우군으로 빼야 되고요. 3회 이상 수정을 시켰는데도 수태가 되지 않은 저수태후 개체 확인해서 검사를 해야 되고요. 임신감정 대상 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장기 공태가 이루어지는 개체도 검사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산후에 있어서는 앞서 강조했던 분만 후 45일령 개체에 대한 자궁 검사를 해야 되는 개체를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만 2개월 후부터 2달간 발정 관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정이 오지 않은 개체, 즉 120일 이상이 된 개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3회 이상 수정을 했으면서도 저수태후, 그 다음에 임신 감정 대상 후, 수정 후 2개월 된 거, 그 다음에 유산 체크를 위한 4개월령, 그 다음에 권유 감정 대상 후들에 대한 검사, 그 다음에 장기 공태 후, 이와 같은 경우는 수의사를 통해서 정기 검진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는 개체들이고요. 오늘 정기 점검을 온다고 하면 그 전날 여러분들은 이 대상어들을 다 자료를 통해서 뽑아가지고 그날 정기진료 오는 수의사와 함께 관련 대상어들을 체크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일을 같이 수행을 하는 과정으로 가야만 이 번식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재강조하면서 번식관리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번식 목표 달성과 수태율 향상 부분인데요. 이 수태율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낙농을 하면서는 번식 부분은 이 8가지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8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다고 하면 효과적인 번식 관리가 되면서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암소 생식기 구조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인공수정 기술, 임신감정 기술 이런 것들은 이제 인공수정 기술과 임신감정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갖춰야 될 내용들이 되겠고요. 오늘 수태율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말씀을 드릴 내용은 발정 징후의 관찰과 수정 적기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운용하는 인공수정 적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수태의 원인이 되는 주요 증상들로 잔류황체라든지 난포낭정 배란 지연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양관리상으로 낙농 번식에 있어서의 최악인 경우는 비만입니다. 바디 컨디션 스코어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배란 지연과 연계된 문제,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정확한 발정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이제 발정 탐지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관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ICT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내에 센서를 집어넣어 가지고 발정을 탐지를 한다든지, 발목이나 목걸이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발정 탐지를 한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물론 굉장히 많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육안적으로 관찰하는 것과 같이 병행을 해 주셔야지만 훨씬 더 정확도를 많이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재강조를 해드리고요. 육안적으로 발견을 하는 과정 중에는 승가를 허용하고 있는 개체가 발정이 잘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승가하고 있는 소 역시도 추후에는 승가를 허용을 해주면서 발정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승가 허용, 외음부의 충혈, 점액분비 상태를 체크를 해가지고 발정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 사진에 있어서는 두 마리가 공이 다 발정이 온 개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승가하고 있는 소 역시도 외음부가 많이 충혈되어 있기 때문에 발정이 온 소입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가 주로 발정을 관찰을 할 적에 외관적으로 보는 증상으로 승가 허용과 오른쪽 윗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점액이 흐르고 있는 이 상황을 목격을 하면서 발정이 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미약한 증상, 승가를 받아주는데 이게 발정이 온 건지 아닌지 잘 체크가 안 되는 불안한 의심스러운 이런 상황이거나, 승가를 했는데 반복된 승가를 하지 않고 한두 번 올라탄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발정인지 아닌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난소 검사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난소를 검사를 해서 밑에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사진처럼 난포가 발육이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엄지 손톱 크기 정도의 크기로 직경 1.5cm 정도 난포가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있는 것을 촉진해서 난포의 발육 상태를 확인해서 발정 유무를 확인한다 그러면 더더욱 더 정확한 발정 확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공수정 적기와 운영 관리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발정이 주로 오는 시간대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가 한 45% 정도 되고요. 저녁 6시서부터 밤 12시 사이가 한 25%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럼 즉 밤 6시부터 새벽 6시 사이 한 70% 정도의 발정 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시간대에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꼭 발정 관찰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아침에 기상과 더불어 한 20-30분 발정 유무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요 시기에 발정이 확인이 된 승가 허용, 승가 점액 분비, 외음부 충혈 상태 등이 확인된 개체라고 한다 그러면 요 소는 12시간 후인 저녁 관리하기 전에 수정을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적기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녁 관리를 다 끝내고 나서 한 20-30분간 또 이제 발정 관찰을 하게 되면요, 그 소들은 아침 관리가 다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인공수정을 하고 마무리를 짓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면 12시간 간격이 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수정 요령이 되겠고요. 아침에 발정이 와가지고 저녁에 수정을 일반적으로 시키게 되면
정상적인 배란은 10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배란이 이루어집니다. 수정시킨 후에. 그러면 새벽 한 서너 시 정도 됐었을 적에 배란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난포가 터졌기 때문에 발정 증상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발정 관찰하는 중에 어제 저녁에 수정시킨 소가 발정 증상이 없다고 그러면은 배란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수정은 종료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들하고 다시 발정 증상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어진다 그러면 아직 배란이 안 된 겁니다. 배란 지연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녁에 발정이 와가지고 아침에 수정을 시키려고 하는 개체들과 같이 수정을 한번 더 시켜야 됩니다. 요 개체의 경우는. 그러면 저녁에 수정시킨 소는 아침에 한번 수정을 더 시키면서 배란 지연을 배란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배란 촉진제를 사용하고 인공 수정을 하면 더욱더 효과적인 수정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수정을 할 때에는 배란 촉진제의 사용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요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적기 수정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요. 발정 개시부터 해서 승가 허용이라든지 승가하는 발정 증상은 보통 6시간 정도가 지나야지만 우리 눈에 목격이 되는 증상들입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수정하는 적기를 잡아야 되는데 인공수정 적기는 발정 개시 후 18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승가 허용이라든지 승가하는 이런 발정 증상이 목격된 이후에는 6시간 플러스 12, 그래서 12시간 후가 되면 18시간이 되는 적기인 인공수정 적기가 되기 때문에 12시간 후에 수정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수정을 시키고 나서 배란이 되는 것은 10시간 정도가 지나야지 배란이 되기 때문에 발정 개시와 더불어서는 한 28시간 정도가 지나야지 배란이 됩니다. 즉 하루 정도가 지나야지 배란이 되는 건데요. 발정 증상을 목격하고 나서부터의 배란되는 데까지 이 시간은 28에서 6을 빼가지고 22시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 하루가 되기 전에 배란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새벽녘에 확인이 되었었을 적에 발정 증상이 끝났다 그러면 배란이 된 거고요. 그와 같은 증상이 다시 목격이 되어진다 그러면 배란 지연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기준이 되겠고요. 그런 것과 더불어 수정을 한 번 더 하면서 배란 촉진을 유도하는 이런 작업이 수반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임신된 개체들 빼고요. 건이 들어간 개체들 이제 빼고 수정을 시켜야 되는 개체들 우군들만 쭉 정리를 해가지고 발정 기록부를 만들어서 발정 기록을 쭉 매일 체크한 부분들을 기록하는 장부를 하나 만들면 2달 정도 지내게 돼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나면 지금 표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두 번째 있는 줄에 있는 252번 같은 경우는 난포 낭종의 개체에 해당이 되는데요. 19, 20일 와가지고 배란 지연인가 보다 하고 배란 촉진제를 썼는데 하루는 잠잠하다가 그 이후에 23일, 22일 다시 발정이 보여졌고요. 25일, 26일 다시 발정이 보여진다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검사 필요 없이도 난포 낭종임이 확인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253호 같은 경우는 1월 11일 날 발정이 오고 한 주기 건너뛰고 2월 24일 날 오고 또 한 주기 건너뛰고 4월 10일 날 오고 이렇게 이제 띄엄띄엄 오는 발정 증상을 보이는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소를 준성 발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임신 유무의 확인과 더불어 난소 검사를 통해서 발정이 정상적으로 온 건지를 확인하면서 수정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255번, 266번처럼 빈 공간이 존재하고 있는 소는 2달이 지났으면서도 발정이 한 번도 체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발정 후인 겁니다. 무발정 후인 경우는 잔류 항체나 난소 위축이나 그와 같은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사하고 거기에 적절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고요. 256호 같은 경우는 22일 날 발정이 왔는데 28일 날 또 옵니다. 그러면 6일 만에 왔고요. 그 다음에 3월 13일 날 오면은 2주 만에 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불규칙으로 발정이 오는 경우는 이게 어느
발정일이 정상적인 발정일인지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2월 22일 날 발정이 온 것하고 3월 13일하고 발정이 온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주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발정이 온 것은 건너뛰고 3월 13일 날 발정 온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난소 검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수정을 시키는 요령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62번이라고 하는 10번째 칸에 있는 소에 해당되는 경우는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 13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정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당연히 난포낭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260번 1월 5일 날 발정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263번은 1월 9일 날 발정이 왔는데요. 저 끝에 보면 가발정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약하거나 발정이 와가지고 체크를 했는데 난소 검사를 해보니까 난포가 발육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로 온 발정이기 때문에 가발정이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발정 체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마리 중에 무발정으로 체크가 되지 않은 2마리, 그 다음에 가짜의 발정으로 가발정을 보여준 개체가 2마리, 이렇게 돼서 발정 확인된 발견율이 80% 정도는 되는 목장으로 관리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개체들도 체크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관리 요령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발정 발견이 몇 프로가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50%짜리 목장이 있고 80% 목장이 있는데요. 그 목장들의 관리에 따라서 자궁에 회복되는 일수가 평균적으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데 86일이 걸리는 목장이 있는가 하면 64일까지 단축이 되는 목장이 있고요. 공태 일수로는 127일에서 105일, 분만 간격 일수는 426일에서 386일까지 이렇게 단축이 되어지고요. 저수태 후 문제 있는 소의 비율도 50%짜리 목장에서는 10여 프로 정도 되는 반면에 발정률이 80% 되는 목장들은 1.2% 정도 되는 수준으로 굉장히 낮출 수 있는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번식 상황을 평가를 해보면 80% 되는 목장이 A 등급을 받고요. 굉장히 양호한 우수한 목장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발정이 시작이면서 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수태의 사례로 무발정으로 제일 많은 것이 이제 황체 낭종, 잔류 황체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황체 부종에 걸려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 경우는 난포낭종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난소를 터뜨리다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 황체가 생기는데 부종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난포낭종을 하기를 할 적에 그 손으로 살짝 눌러가지고 터져지는 경우는 괜찮은데, 굉장히 힘을 가해서 터뜨리다 보면은 이렇게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종으로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의 위에 오른쪽 사진은 낭포성 황체 낭종이라고 하는 건데요. 난포가 발육이 돼 있다가 배란이 됐는데, 이 난소 실질 내에 난포 주머니가 많이 밑으로 차고 들어와 있어 가지고 난포액이 충분히 빠지지 못한 상태에서 황체 조직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안에 난포액이 존재하면서 가장자리에 황체가 만들어져 있는 이와 같은 주머니 낭자를 쓰는 낭포성 황체 낭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임신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조기 배사멸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해서 그 다음에 이 황체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제 피지를 주사를 놔가지고 황체를 퇴행시켜서 정상적인 사이클로 다시 발종을 유도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일반적인 잔류 황체인 황체 낭종의 경우는 황체가 생겨 있고요. 그 옆에 난포가 꽤 제법 많이 성장이 되어 있는 것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배란으로 가는 난포로 가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황체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로 인해서 잔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잔류 황체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피지를 써가지고 상품명으로는 루테라이스 계통입니다. 이런 호르몬제를 써가지고 퇴행시켜가지고 발종을 유도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난포낭종의 사례인데요.
왼쪽의 사진은 우리가 난소 검사를 해서 촉진을 했었을 때 탁구공 같은 느낌이 드는 정도로 난포가 발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포 자체의 거죽이 좀 두껍고요. 잘 터지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발정도 지속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배란을 시켜야 되는 것이 이제 치료가 되겠는데, 이 배란을 시키는 방법으로는 LH 호르몬인데, 원래는 근데 이제 LH 호르몬은 치료 제품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GnRH 호르몬 제제를 써서 체내에서 LH 분비를 촉진시켜 가지고 배란이 되게끔 유도하는 치료 방법을 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른쪽 사진의 두 사진은 이건 다발성 난포 낭종입니다. 난포가 여러 개가 같이 커버린 겁니다. 그래서 2, 3일 발정 보이다가 하루 이틀 좀 기미가 잠잠하다가 다시 또 2, 3일 발정 보이고 한 이틀 정도 잠잠하다가 또 다시 3, 4일 또 발정을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는 이 다발성 난포 낭종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GnRH 호르몬 제제를 써서 난포를 일시에 다 터뜨려 가지고 배란을 시키면서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발정이 왔었을 때 정상적으로 수정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포 낭종을 치료하는 방법이면서요, 그 다음에 발정이 오지 않는 우군들에 대해서 발정과 배란을 동기화시키는 그 프로그램으로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오브이싱크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우선적으로 낭종인 경우는 GnRH 리세타를 투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루테라이스 호르몬 제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황체를 퇴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2, 3일 지나가지고 GnRH 리세타를 놔가지고 배란까지 유도하면서 인공 수정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치료 방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낙농에 있어서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경산후에 있어서의 번식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이, 일괄 사양 관리를 하면서 유량은 떨어져 있는데 사료는 과다 급여가 된 것과 더불어 비만으로 유도돼 가지고 장기 공태우가 유발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되는데요.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유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사료를 이제 급여를 하게 되면 사료 섭취 후에 1인 내에 이제 단백질이 영양소로 흡수될 때 이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서 흡수가 됩니다. 근데 잉여 부분이 이제 그 아미노산이 암모니아로 전환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암모니아는 독성과 저해 요인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이 암모니아 성분이 배출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위벽을 통해 가지고 흡수되면서 간으로 가 가지고 간에서 요소태 질소라는 것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요소태 질소가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는 경로를 찾아서 나가는데, 오줌으로 나간다든지 타액으로 나가든지 자궁으로 빠진다든지 우유로 배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 우유로 배출되는 부분의 성분을 가지고 MUN이라고 합니다. 밀크 유레아 나이트로젠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혈액 내에 있는 것을 블러드 유레아 나이트로젠이라고 이렇게 해서 BU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유 성분 내에 있는 MUN 성분이 12에서 18 정도 수준이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18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과다 단백질 섭취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비만으로 유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바디 컨디션 스코어 상황과 그 MUN 수치 높은 부분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관적으로 살쪄 있는 부분과 MUN 수치와는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사양 관리상으로 MUN으로 체크를 한다든지 BCS를 체크한다든지, 그러면서 비만으로 가고 있는 개체, 단백질 사료가 과잉 섭취된 개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군을 별도로 관리를 한다든지 사료를 좀 줄인다든지 해가지고 바디 컨디션을 만들면서 번식 관리에 임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이 MUN 수치가 높고 BCS가 이제 비만이 돼 있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의 요소태 질소의 함량이라든지 암모니아 성분이 높게 되면 첫 번째로는 호르몬의 불균형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그 호르몬의 불균형 중에 첫 번째가 황체 형성 호르몬인 LH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즉 발정이 오고 나서 배란을 시켜줘야 되는 호르몬이 LH 호르몬, 이 황체 형성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피크를 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배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란 지연과 난포 낭종이 유발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란 지연과 난포 낭종인 경우는 GnRH 호르몬을 써가지고 황체 형성 호르몬이 LH가 체내에서 분비가 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입니다. 이 프로게스테론은 황체가 생겨 있으면 이제 임신으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이 비만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농도도 이게 높게 유지를 못하거든요. 그런과 더불어 임신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요. 주변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이 호르몬 농도도 조금 낮기 때문에 유산으로 유발될 수 있는 요인으로 굉장히 쉽게 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몬의 불균형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저스트 요인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궁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데요. 이 요소태 질소라든지 아모니아 성분들이 자궁 쪽으로도 영향이 내려가는데 이 이제 생식세포라든지 배아의 독성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궁의 pH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착상과 이제 임신으로 가는데 이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면역 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나쁜데요. 혈액 내에 있어 면역에 영향을 미쳐주는 부분이 임파구입니다. 임파구 수가 감소가 된 것으로 면역이 굉장히 나빠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궁의 자궁 내막염이라든지 자궁 축농증이 미약하나마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면역력이 높으면 임신으로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을 수반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면역이 약하면 그 자궁 내막염이 확산이 되고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임신으로 유도를 해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번식 장애가 증가되는 요인이 수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요인 때문에 수태율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BCS가 높아가지고 과비가 돼 있다든지 앰닌 수치가 높다든지 한 부분은 특히 경산후에게 있어서 저수태 요인으로 가져가주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사양관리로 여러분들이 대처를 해줘야 되는 부분임을 제 강조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태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적기 맞춰서 수정을 시키면서 배란 지연과 난포 낭종이 유발되는 부분은 배란 촉진제를 사용을 적재적소에 하면서 수태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정이 오지 않은 잔류 항체라든지 그 다음에 난포 낭종으로 간 개체들에 대한 대처 요령으로 치료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강조해 말씀을 드렸고요. 사양관리상으로 앰니엔과 BCS, 비만 이런 부분들이 수태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양관리상으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렸고요. 이 부분들이 개선이 수반이 된과 더불어 수태율을 높여주고 수태율이 높아지면 분만 간격 일수를 여러분들이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번식 부분이 관리되어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조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잠시나마 여러분들한테 뵙고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장시간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